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연은 73세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노년에 외면받는 어머니가 내린 마지막 결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 이정숙 할머니는 오늘도 홀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그 이후로 이 집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는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지만 현실은 그 미소만큼 따뜻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또 허리가 아프네. 이정숙 할머니는 절뚝이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약을 한 알 입에 넣고 물을 마십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서는 버스 타기도 힘이 듭니다. 용기를 내어 첫째 아들 준혁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준혁아.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에 들어가려는데. 아니, 병원에 좀 가야 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어머니, 제가 지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다음에 시간 될 때 모시러 갈게요. 아니면 택시 타시는 건 어떠세요? 아, 그래. 바쁘지? 택시비가 좀 부담되긴 하지만. 알았다. 내가 알아서 갈게. 전화를 끄는 이정숙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벽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며 통장을 확인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잔고를 보며 한숨만 깊어집니다. 오후, 병원을 다녀온 이정숙 할머니는 약봉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약값과 택시비로 생활비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다 둘째 딸 혜진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혜진아, 엄마인데.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미안하지만 생활비가 좀 모자라서. 얼마 안 되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어머니, 저희도 지금 애들 학원비에 대출금까지 있어서 여유가 없어요. 큰오빠한테 말씀해 보세요. 오빠가 회사 임원이잖아요. 아, 그래. 준혁이는 바빠서. 알았다. 괜찮아. 엄마가 아껴 쓸게. 혜진과의 통화가 끝나고 이정숙 할머니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봅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정숙 할머니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흐릅니다. 저녁이 되자 이정숙 할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막내 아들 진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진수는 사업 실패 후 고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진수야, 엄마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기, 엄마가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어머니, 제가 지금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요. 어머니께 도움을 드리기는커녕 제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제발 나한테 기대지 마세요. 나도 죽을 마디예요. 아, 그래. 미안하다. 너도 힘들지? 엄마가 괜한 말을 했구나. 전화를 끊고 이정숙 할머니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적막한 집안에는 시계 소리만 울립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숙 할머니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오명숙 할머니를 만납니다. 오명숙 할머니는 비슷한 처지지만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수가, 안색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자식들은? 도움은 주고 있어? 이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다들 바쁘대. 그리고 자기들도 힘들대. 오명숙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이정숙의 손을 꼭 잡습니다. 정수가, 내가 너랑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 알지?
근데 지금 나 어때? 내 인생 찾아서 사는 것 같지? 너도 이렇게 살지 마.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해야 해. 이정숙 할머니는 오명숙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자식들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엄마를 따르던 아이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는지, 그리고 자신은 언제부터 그저 짐이 되어버렸는지 생각합니다. 저녁, 이정숙 할머니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그동안의 일기장을 꺼내 봅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자식들의 관심과 사랑을 갈망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식들에게 이렇게 외면받을 만큼.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정숙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어떤 결심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그리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 이정숙 할머니의 눈에도 오랜만에 작은 빛이 돌아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이정숙 할머니는 다시 오명숙 할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오명숙 할머니가 말했던 마지막 선택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두 할머니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명숙 씨, 지난번에 했던 말. 마지막 선택이 뭔지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 오명숙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수가, 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너처럼 살았어. 자식들 눈치 보며 도움 청하기도 미안해하면서. 근데 어느 날 깨달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잖아. 우리는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어. 그런데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당하는 건 너무 불공평해. 이정숙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맞아. 나도 그 생각을 해.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오명숙 할머니의 눈이 반짝입니다. 우리 모임 있어. 시어머니들의 연대라고. 다들 우리처럼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이야. 근데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의지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너도 한번 와볼래? 이정숙 할머니는 잠시 망설입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나쁠 것은 없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음 날, 이정숙 할머니는 오명숙의 안내로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시어머니들의 연대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러 할머니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회원을 소개합니다. 이정숙 씨예요. 10명 정도의 할머니들이 이정숙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모두 70대에서 80대의 노인들이지만 예상과 달리 활기차고 밝은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임의 리더인 박순자 할머니가 말합니다. 정숙 씨, 여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자식들에게 버림받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서로 도우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정숙 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모임에서는 여행 계획, 취미 활동, 심지어 봉사 활동까지 다양한 주제가 오갑니다. 자식들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이정숙 할머니는 오명숙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합니다. 믿기지 않네. 다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데도 저렇게 밝게 살 수 있다니. 오명숙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선택이야. 자식들에게 매달려 우울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남은 인생 우리 스스로 행복하게 살 것인가. 다들 후자를 선택한 거지. 이정숙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순간들,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냉대와 무관심을 떠올립니다.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이정숙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자식들을 한 번 더 시험해보기로 합니다. 첫째 아들 준혁에게 전화를 겁니다. 준혁아, 엄마인데.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일. 내 생일인데. 혹시 시간 되면 와줄 수 있을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준혁이 대답합니다. 어머니, 내일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주말에 가도 될까요? 아, 그래. 바쁘지? 괜찮아. 다음에 와도 돼. 이어서 둘째 딸 혜진에게도 전화를 겁니다. 혜진아, 내일이 엄마 생일인데. 아, 맞다. 어머니 생신이셨죠?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어요. 근데 내일은 애들 학원 데려다주고 남편 저녁 약속도 있어서. 괜찮아. 이해해. 너도 바쁘니까. 마지막으로 막내 진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진수야, 내일 엄마 생일인데.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 빚 독촉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생일 선물도 못 드릴 것 같아요. 모든 전화가 끝난 후 이정숙 할머니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방 안에는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정숙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없습니다. 대신 단단한 결심이 서 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선택을 해야 할 때구나. 다음 날 이정숙 할머니의 생일입니다. 예상대로 자식들 중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명숙 할머니가 작은 케이크를 들고 방문합니다. 생일 축하해, 정수가. 두 사람은 조용히 케이크에 촛불을 불고 차를 마십니다. 결심했어, 오명숙 씨. 나도 선택할 거야.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기로 했어. 오명숙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이정숙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잘 생각했어. 우리가 도와줄게. 그날 밤 이정숙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자신의 일기장에 마지막 페이지를 씁니다. 오늘 나는 73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어미로 살지 않기로 했다. 내 남은 인생은 오로지 나를 위해 살 것이다. 자식들이 깨달을 때쯤이면 이미 늦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나는 이미 행복해져 있을 것이다. 일기장을 덮은 이정숙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깃듭니다. 결심을 하자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향한 첫 발을 내딛기로 다짐합니다. 시간이 흘러 일주일 후 이정숙 할머니는 자신의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로 합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각, 이정숙 할머니는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놓고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처럼 차분하게 필요한 물건들을 골라 가방에 넣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지. 이정숙 할머니는 평생 모아온 소중한 물건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선별합니다. 옷 몇 벌, 약,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평생 아껴온 작은 금반지 하나. 이것이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한 전부입니다. 서랍장을 정리하던 중 이정숙 할머니는 오래된 가족 앨범을 발견합니다. 천천히 앨범을 펼쳐보며 자식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바라봅니다. 준혁이가 첫 돌을 맞이했을 때, 혜진이가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환하게 웃던 모습. 막내 진수가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갔던 날의 사진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정숙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이내 의연하게 눈물을 닦아냅니다. 앨범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생각합니다. 이건 두고 가야겠다. 언젠가 그들이 이 사진을 보며 무언가를 느낄 수 있을 테니. 침실에서 거실로 나와 집안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에는 추억이 가득합니다. 남편과 함께 웃고 울었던 공간, 자식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봤던 곳.
그리고 남편이 떠난 후 혼자 외로움을 견뎌야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식탁에 앉아 종이와 펜을 꺼냅니다. 자식들에게 남길 마지막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몇 번이나 시작했다가 찢어버리기를 반복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말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에게. 펜을 움직이는 이정숙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하지만 글씨는 단호합니다.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던 엄마는 이제 떠난다. 엄마를 찾지 마라. 다만 내가 부모에게 했던 행동을 후회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엄마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너희가 나를 버렸듯 나도 이제 너희를 내려놓으려 한다. 나의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것이다. 편지를 마무리하며 이정숙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쉽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식탁 위에 놓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의 밤을 보내기로 합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난 세월의 기억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어린 준혁이가 엄마, 사랑해요라고 말하던 날. 혜진이가 처음으로 요리를 해서 자랑스럽게 내밀던 순간. 진수가 대학에 합격해 기뻐하던 모습.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둘 결혼하고 떠나가며 점점 자신을 잊어가는 과정까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곧 이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바꿉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건 내 선택이야. 내 남은 인생을 위한. 새벽이 밝아오고 이정숙 할머니는 일어나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합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버립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도 집이 정갈하게 남아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전 7시, 이정숙 할머니는 오명숙에게 전화를 겁니다. 오명숙 씨, 나 정숙이야. 준비됐어. 알았어. 지금 갈게. 30분 후, 오명숙 할머니가 도착합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깊은 숨을 내쉽니다. 괜찮아? 후회 없어? 오명숙이 물어봅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후회 없어. 이제 내 인생을 살 차례야. 두 할머니는 택시를 타고 떠납니다. 이정숙 할머니가 계획한 곳은 오명숙이 알려준 시어머니들의 연대가 운영하는 작은 공동체 주택입니다. 비슷한 상황의 노인들이 함께 모여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택시 안에서 이정숙 할머니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봅니다. 평생 살아온 동네를 떠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더 큽니다. 자식들은 언제 내가 사라진 걸 알아차릴까? 이정숙 할머니가 중얼거립니다. 오명숙 할머니는 이정숙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이제 너를 위해 살게 된다는 거야. 택시가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외곽으로 향하는 동안 이정숙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깃듭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타인이 아닌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이정숙 할머니가 떠난 그날, 세 자녀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어머니의 부재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첫째 아들 박준혁은 대기업의 임원으로 아침 일찍부터 회사에 출근합니다. 그의 하루는 항상 분주합니다.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준혁은 비서가 건네는 스케줄표를 확인합니다. 팀장님, 오후에 해외 바이어와의 화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거래처와의 식사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책상 한쪽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아내와 두 자녀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뒤로 약간 작은 크기의 어머니 사진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진을 거의 쳐다보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동료와 식사를 하던 준혁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아내입니다. 여보, 오늘 좀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민수가 학교 발표회가 있어서. 미안해, 오늘 저녁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 다음에 꼭 가보자. 전화를 끄는 준혁의 머릿속에는 일과 관련된 생각만 가득합니다. 문득 지난주 어머니가 생일이라고 했던 것이 기억나지만 이내 다가오는 회의에 대한 생각으로 그 기억을 밀어냅니다. 어머니한테 선물이라도 보내야 하는데 나중에 시간 날 때 해야겠다. 그렇게 준혁의 하루는 계속됩니다. 어머니에게 연락할 생각은 이내 익힙니다. 한편 둘째 딸 박혜진은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두 아이의 등교를 도와주고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온 혜진은 잠시 숨을 돌린 후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오전에는 집안 청소, 점심에는 친구들과의 약속, 오후에는 아이들 학원 수업에 맞춰 픽업을 다닙니다. 혜진의 일상에는 어머니를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혜진은 갑자기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지난주 생일 축하도 제대로 못 해드린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엄마한테 전화라도 해볼까? 하지만 그때 큰아이가 숙제를 도와달라고 부르고 작은아이는 배가 아프다며 칭얼거립니다. 혜진은 다시 바쁜 일상에 휩쓸려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전화해야지. 막내 아들 박진수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사업 실패 후 빚더미에 앉은 진수는 매일 빚쟁이들의 전화에 시달립니다. 오늘도 그는 핸드폰을 끄고 어두운 원룸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진수는 소주 한 병을 비우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빚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생각만 가득합니다. 예전에 어머니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 실패한 후로 어머니 얼굴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엄마한테 더 이상 부담을 줄 수 없어. 나 혼자 어떻게든 해결해야 해. 그렇게 첫날이 지나갑니다. 아무도 이정숙 할머니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틀째 되는 날도 비슷합니다. 준혁은 출장을 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합니다. 출장 준비로 바빠 어머니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혜진은 친정어머니보다 시어머니 병간호로 바쁩니다. 진수는 여전히 빚 독촉에 시달리며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혜진은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나서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울릴 뿐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바쁘신가 보네. 별다른 의심 없이 혜진은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나흘째 되는 날, 준혁은 출장에서 돌아와 피곤해 절어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어봅니다. 역시 연결되지 않습니다. 핸드폰 꺼놓으셨나? 나중에 다시 전화해야지. 그렇게 또 시간이 흐릅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진수가 취업 면접을 위해 정장을 찾던 중 어머니가 선물해준 넥타이를 발견합니다.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져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여전히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상하네. 일주일 내내 전화를 안 받으시다니. 진수는 형에게 전화를 겁니다. 형, 혹시 엄마랑 연락해봤어? 전화를 안 받으시네. 나도 며칠 전에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 됐어. 바쁘신가 보다 생각했지. 혜진 누나한테도 물어볼게. 진수는 누나에게도 전화합니다. 혜진 역시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하네.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진수는 다음 날 있을 면접 준비로 바쁘고 준혁은 주말에 골프 약속이 있으며 혜진은 아이들 학원 일정으로 바쁩니다.
결국 세 남매는 주말에 함께 어머니 집에 방문하기로 합니다. 토요일 오후에 엄마 집에서 만나자. 모두 동의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크게 걱정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시는 거라고, 핸드폰이 고장 났을 거라고, 혹은 이웃집에 계시는 거라고 서로를 안심시킵니다. 그렇게 자식들의 무심한 일상은 계속됩니다. 누구도 이정숙 할머니가 영영 떠났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들의 바쁜 생활 속에서 잠시 연락이 닿지 않는 어머니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정숙 할머니가 남긴 편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편지가 앞으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토요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약속한 시간보다 30분 늦게 첫째 아들 준혁이 어머니의 집 앞에 도착합니다. 그는 차에서 작은 선물 상자를 꺼냅니다. 뒤늦게나마 어머니의 생일 선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핸드백이 들어있는 상자를 들고 현관문 앞에 섭니다. 엄마, 저 왔어요. 초인종을 누르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누르고 문을 두드려보지만 여전히 소리가 없습니다. 준혁은 휴대폰을 꺼내 동생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너희들 어디야? 나 지금 엄마 집 앞인데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혜진이 대답합니다. 오빠, 미안해요. 저희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애들 학원 데려다주고 가는 길이에요. 진수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형, 나도 지금 가는 중이야.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 준혁은 한숨을 쉽니다. 알았어. 난 비상키로 들어갈게. 너희는 오는 대로 들어와. 준혁은 화분 밑에 숨겨둔 비상키를 찾아 문을 엽니다. 익숙한 어머니의 집 냄새가 나지만 어딘가 싸늘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불이 꺼져 있는 거실은 평소보다 더 적막해 보입니다. 엄마, 집에 계세요? 준혁은 방 안을 둘러보며 어머니를 찾습니다. 하지만 집안 어디에도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방, 화장실, 침실까지 확인해보지만 빈 공간뿐입니다. 이상하네. 준혁은 다시 거실로 돌아와 주변을 살펴봅니다. 집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흰 봉투가 눈에 들어옵니다. 봉투 위에는 내 아이들에게라는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준혁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집어들고 열어봅니다. 안에서 꺼낸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에게. 준혁의 눈이 점점 커집니다. 편지를 읽어내려갈수록 그의 얼굴은 창백해집니다.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던 엄마는 이제 떠난다. 엄마를 찾지 마라. 다만 내가 부모에게 했던 행동을 후회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엄마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너희가 나를 버렸듯 나도 이제 너희를 내려놓으려 한다. 나의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것이다. 편지를 읽은 준혁은 충격에 빠집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곧이어 식탁에 주저앉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혜진이 들어옵니다. 오빠, 엄마는요? 준혁은 말없이 편지를 건넵니다. 혜진도 편지를 읽고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이게 무슨... 엄마가 우리를 떠났다고?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곧이어 진수도 도착합니다. 그도 편지를 읽고 벽에 기댄 채 무너지듯 주저앉습니다. 우리가 엄마를 버렸다고? 엄마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야?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준혁이 먼저 정신을 차립니다. 일단 침착하자. 엄마가 어디 계신지 알아내야 해.
준혁은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 서랍장과 옷장을 살펴봅니다. 중요한 옷가지들이 몇 벌 사라졌고 평소 어머니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가방도 보이지 않습니다. 짐을 싸서 나가신 게 확실해. 혜진은 어머니의 전화번호로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습니다. 진수는 주방에서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엄마가 정말로 다시는 안 돌아오실 생각으로 떠나신 것 같아. 세 남매는 거실에 모여 앉아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합니다. 준혁이 먼저 말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 73세 노인이 혼자 어디로 가셨는지. 혜진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오빠, 이게 다 우리 탓이야. 엄마가 생일에 우리를 초대하셨을 때 다들 바쁘다고 가지 않았잖아. 진수도 죄책감에 괴로워합니다. 나는 엄마한테 사업 자금까지 받고서는 실패하고 나서는 얼굴도 제대로 못 비췄어. 엄마가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준혁은 한숨을 쉬며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정말 엄마를 버렸던 걸까? 혜진이 울며 말합니다. 엄마가 아프다고 하셨을 때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도 안 모셔다 드렸잖아.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셨을 때도 우리 형편 핑계대면서. 진수가 덧붙입니다. 엄마가 외롭다고 하셨을 때도 우리는 다 자기 일 바쁘다고.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침묵에 빠집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어머니를 무심하게 대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단 경찰서에 가보자. 그리고 엄마 친구분들한테도 연락해봐야 할 것 같아. 혜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옆집 오명숙 할머니가 엄마랑 친하셨어. 그분께 물어보면 뭔가 아실지도 몰라. 세 남매는 서둘러 행동에 옮기기로 합니다. 준혁과 진수는 경찰서로 향하고 혜진은 옆집 오명숙 할머니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준혁과 진수는 실종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이정숙 할머니의 인적사항과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은 시간 등을 물어봅니다. 어머니의 통장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해 볼게요. 잠시 후 경찰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합니다. 실종 직전에 통장에서 상당한 금액이 인출되었네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금융활동이 전혀 없습니다. 핸드폰도 해지된 상태고요. 준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해지요? 어머니가 직접 해지하셨다는 건가요? 네, 본인 확인 후 해지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자발적인 실종으로 보입니다. 준혁과 진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경찰서를 나옵니다. 한편 혜진은 오명숙 할머니의 집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오명숙 할머니도 집에 없습니다. 이웃 주민에게 물어보니 오명숙 할머니도 며칠 전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분이 함께 여행을 가셨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해요. 혜진은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녀는 오빠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립니다. 오빠들, 오명숙 할머니도 안 계셔. 어쩌면 엄마랑 같이 가셨을지도 몰라. 세 남매는 다시 어머니의 집에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이 어머니를 얼마나 홀대했는지에 대한 죄책감만 커져갑니다. 거실에 앉아 침묵 속에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던 그들은 이제야 어머니의 빈자리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정숙 할머니의 실종 사실을 알게 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세 남매는 각자의 일상을 잠시 미루고 어머니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준혁은 회사에 휴가를 냈고 혜진은 아이들을 시어머니에게 맡겼으며 진수는 예정되어 있던 면접도 포기하고 수색에 동참합니다. 아침 일찍 세 남매는 어머니의 집에 다시 모여 수색 계획을 세웁니다.
준혁이 종이에 할 일 목록을 적어 내려갑니다. 일단 어제 경찰에게 들은 내용을 정리해보자. 엄마는 실종 전날 은행에서 통장 잔고 대부분을 인출하셨어. 그리고 핸드폰을 직접 해지하셨고. 혜진이 말을 이어봤습니다. 그리고 옆집 오명숙 할머니도 같은 시기에 사라지셨고. 두 분이 함께 계획하셨을 가능성이 높아. 진수가 생각에 잠겨 말합니다. 엄마가 평소에 자주 가시던 곳이 어디였지? 병원, 마트, 동네 노인정. 준혁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온 것도 당연한 것 같아. 혜진이 눈물을 훔치며 말합니다. 엄마가 아프다고 하셨을 때 나는 아이들 학원 핑계를 대며 모른 척했어. 심지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도움을 청하셨을 때도. 진수도 고개를 숙입니다. 나는 더 심해. 엄마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하고 나서는 연락도 제대로 안 했으니. 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난 첫째인데. 동생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회사 일을 핑계로 엄마를 너무 방치했어. 세 남매는 침묵 속에서 각자의 죄책감과 싸웁니다. 준혁이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이제라도 엄마를 찾아서 사과하고 제대로 모셔야 해. 다음 날 그들은 시어머니들의 연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터넷 검색, 노인복지센터 방문, 지역 커뮤니티 탐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는 없습니다. 오후, 준혁은 어머니의 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어머니가 남긴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서입니다. 서랍장, 옷장, 침대 밑까지 모든 곳을 뒤져봅니다. 그러던 중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노인복지센터, 김 원장님, 4월 15일 2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혜진아, 진수야. 뭔가 찾았어. 세 남매는 즉시 메모에 적힌 노인복지센터로 향합니다. 도착해서 김 원장을 찾아뵙니다. 네, 이정숙 씨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그분의 거취에 대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준혁이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제발요, 저희는 어머니의 자녀들입니다. 갑자기 사라지셔서 너무 걱정하고 있어요. 김 원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이정숙 씨께서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자녀분들이 찾아오더라도 알려주지 말라고요. 혜진이 울면서 말합니다.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요. 사과하고 싶어요. 김 원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합니다. 이정숙 씨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전해주세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찾아 떠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를 찾지 말아주세요. 세 남매는 실망한 표정으로 복지센터를 나옵니다. 주차장에서 준혁이 차 키를 만지작거리며 말합니다. 엄마가 정말 우리를 만나고 싶지 않으신가 봐. 혜진이 흐느끼며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거야? 그때 진수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저기, 저 할머니. 오명숙 할머니 아니야? 세 남매는 급히 시선을 돌립니다. 멀리서 오명숙 할머니로 보이는 분이 복지센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다가갑니다. 오명숙 할머니. 오명숙 할머니는 그들을 보자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아, 정숙이 자녀분들이군요. 준혁이 다급하게 물어봅니다. 할머니, 저희 어머니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발요. 오명숙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너희 어머니는 이제 죽은 사람처럼 살지 않기로 했어. 자식들에게 외면당하며 초라하게 사는 대신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났지. 혜진이 울면서 매달립니다. 제발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만 알려주세요. 사과드리고 싶어요. 오명숙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너희가 사과하고 싶은 건 정말 너희 어머니를 위해서니? 아니면 너희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니? 세 남매는 할 말을 잃고 서로를 바라봅니다. 오명숙 할머니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정숙이는 행복해. 지금 너희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고 있어. 너희가 그 행복을 방해할 권리는 없어. 오명숙 할머니는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걸어갑니다. 세 남매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 세 남매는 어머니의 집에 다시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합니다. 준혁이 말합니다. 일단 엄마의 뜻을 존중해야 할 것 같아. 억지로 찾아내서 데려오는 건 또 다시 엄마를 무시하는 행동일 수도 있어. 혜진과 진수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은 이제야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진수가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가 엄마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됐어. 너무 늦었지만. 세 남매는 침묵 속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깁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그들의 마음 속에도 어둠이 가득합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세 남매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가득합니다. 이들은 주말마다 어머니의 집에 모여 청소를 하고 혹시라도 돌아오실 어머니를 기다립니다. 토요일 오후, 혜진은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옷들을 정리하며 어머니가 평생 아끼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손에 쥐어봅니다. 서랍장 깊숙한 곳을 정리하던 중 혜진은 검은색 가죽 표지의 두꺼운 책을 발견합니다. 이게 뭐지? 책을 꺼내보니 어머니의 일기장입니다. 혜진은 잠시 망설입니다. 어머니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이 맞는지 고민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왜 떠나셨는지 알고 싶은 마음에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쳐봅니다. 오빠, 진수야. 이리 와봐. 준혁과 진수가 서둘러 방으로 들어옵니다. 혜진이 일기장을 보여줍니다. 엄마의 일기장이야. 세 남매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일기장을 함께 보기 시작합니다. 일기장은 남편이 돌아가신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영호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아직도 그가 돌아올 것만 같아 현관문만 쳐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되었다. 그래도 괜찮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페이지를 넘길수록 세 남매의 얼굴은 점점 굳어집니다. 어머니의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실망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5월 10일. 오늘은 준혁이 집에 잠깐 들렀다. 바쁘다며 커피 한 잔 마시고 바로 갔다. 내 생일인데 자기도 잊고 있었던 것 같다. 괜찮다. 바쁜 아들이니까. 2019년 7월 22일. 혜진이네 가족 초대해서 저녁 먹었다. 손주들 보니 기쁘다. 하지만 혜진이는 내내 핸드폰만 보고 있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네 하며 대충 대답한다. 내가 혜진이 어릴 때는 얼마나 열심히 들어주었는데. 2020년 3월 15일. 진수가 또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연금에서 모아둔 300만 원을 주었다. 이제 통장에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도 괜찮다.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일기는 계속됩니다. 점점 어머니의 글에서 실망감과 외로움이 짙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2022년 10월 3일.
오늘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가야 했다. 준혁이에게 전화했지만 회의 중이라고 했다. 혜진이는 아이들 학원에 데려다 주느라 바쁘다고 했다. 진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결국 혼자 택시 타고 갔다. 택시비가 너무 비싸다. 이제 생활비가 더 부족해졌다. 2023년 1월 15일. 오늘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 자식들에게 조금 도와달라고 했지만 다들 자기 사정이 있다고 했다. 결국 내 방만 겨우 덮이고 있다. 밤에는 너무 추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2023년 5월 20일. 오늘 준혁이에게 전화했다. 바쁘다며 금방 끊었다. 혜진이에게 전화했지만 아이들 소리만 들리고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진수는 휴대폰이 꺼져 있다. 나는 그저 자식들 목소리가 듣고 싶었을 뿐인데 일기장을 읽어내려갈수록 세 남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머니를 방치했는지, 어머니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지를 생생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오늘 노인복지센터에서 시어머니들의 연대라는 모임을 알게 되었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이 모여 서로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오명숙이 소개해줬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 2024년 1월 5일. 오늘 모임에 처음 참석했다.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다. 모두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이지만 서로를 가족처럼 챙기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나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2024년 2월 20일. 결심했다. 나도 시어머니들의 연대와 함께 할 것이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다. 계획을 세우고 있다. 4월 중순에 떠날 예정이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24년 4월 14일. 내일이면 모든 준비가 끝난다. 자식들에게 편지를 남길 것이다. 미워하지는 않는다. 그저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고 싶다. 언젠가 그들이 깨닫기를 바란다. 부모는 자식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도 존중받아야 할 한 인간이라는 것을.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일기장을 덮은 세 남매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혜진이 흐느끼며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심했어. 준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어. 진수는 벽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엄마가 도움을 청하셨을 때 우리는 항상 핑계만 대며 외면했어. 세 남매는 일기장에 적힌 날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상황과 어머니가 느꼈던 감정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단지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에게는 철저한 외면과 버림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준혁이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엄마가 시어머니들의 연대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하셨구나. 혜진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들의 연대가 정확히 뭐지? 어디에 있는 거야? 진수가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해봅니다. 인터넷에는 별 정보가 없어. 아마 공식적인 단체는 아닌 것 같아. 준혁이 생각에 잠겨 말합니다. 복지센터에서 김 원장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해봐. 엄마가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 지금은 우리가 엄마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 것 같아.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이제야 그들은 어머니가 왜 떠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선택이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혜진이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다듬며 말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변해야 해. 우리의 부모님에게 했던 방식대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대할 수도 있어. 준혁과 진수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깊은 반성과 함께 언젠가 어머니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한 지 일주일 후, 세 남매는 다시 어머니의 집에 모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어머니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기보다는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초인종이 울립니다. 진수가 문을 열자 이웃집 할머니가 서 있습니다. 오명숙 할머니는 아니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여사네 자제분들이시죠? 제가 옆집에 사는 김영자라고 합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옆집에 사시는 분이군요. 들어오세요. 김영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명숙 씨가 부탁해서 왔어요. 이걸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김영자 할머니가 종이봉투를 내밀자 혜진이 받아들고 봉투 안을 확인합니다.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죠? 글쎄요. 오명숙 씨가 그냥 전해달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래요. 열쇠는 정수기의 사물함 열쇠다. 노인복지센터 3층 탈의실에 있다고요.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혜진이 열쇠를 손에 쥐며 말합니다. 노인복지센터에 어머니의 사물함이 있다는 거군요. 김영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갑니다. 사실 저도 시어머니들의 연대에 대해 조금은 알아요. 제 동생도 거기 가입했거든요. 준혁의 눈이 커집니다. 정말요? 그게 정확히 어떤 곳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김영자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춥니다. 공식적인 단체는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이 서로 의지하며 사는 일종의 공동체예요. 여러 지역의 작은 쉐어하우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대부분 노인복지센터나 종교단체를 통해 연결되죠. 혜진이 물어봅니다. 어머니도 그곳에 계신 건가요? 김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오명숙 씨와 함께 떠나셨다고 들었으니까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할머니, 혹시 그곳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서요. 김영자 할머니의 표정이 진지해집니다. 젊은이, 너희 어머니는 이제 죽은 사람처럼 살지 않기로 했어요. 죽은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노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취급받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잊혀지고 사회에서 외면받고. 너희 어머니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 진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새 삶을 시작하신 거예요. 세 남매는 말문이 막힙니다. 김영자 할머니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기 때문입니다. 김영자 할머니가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알기로는 너희 어머니가 곧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신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들의 연대, 회원들과 함께요. 준혁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제주도요? 네, 평생 가보고 싶었지만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하셨대요.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시는 거죠.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엄마가 정말 행복하신가요? 김영자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오랜만에 정말 행복해 보이신다고 해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대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김영자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너희 어머니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의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문 앞에서 김영자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오명숙 씨가 이런 말도 전해달라고 했어요. 때가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그때는 너희가 진정으로 변해 있어야 한다고요. 김영자 할머니가 떠난 후 세 남매는 거실에 모여 열쇠를 바라봅니다. 준혁이 결심한 듯 말합니다. 내일 복지센터에 가보자. 어머니의 사물함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세 남매는 노인복지센터를 찾아갑니다. 3층 탈의실로 가서 열쇠로 사물함을 엽니다.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사진 한 장과 짧은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머니가 여러 할머니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오명숙 할머니도 함께 있습니다. 모두 행복해 보입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이 글을 읽는다면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있다는 뜻이겠지. 걱정하지 마라. 나는 잘 지내고 있다.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단다.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올 거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 모두 달라져 있기를 바란다. 엄마가. 혜진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립니다. 진수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칩니다. 준혁은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복지센터를 나오면서 준혁이 말합니다. 이제 알았어. 우리가 어머니를 찾아내서 강제로 모시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고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게 중요한 거야. 혜진이 동의합니다. 맞아. 엄마가 원하시는 건 우리가 진정으로 변하는 모습이야. 진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고 언젠가 다시 만날 나를 기다리자. 세 남매는 커피를 마시며 각자 어떻게 변화할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 그들은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진정한 변화를 다짐합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세 남매는 어머니의 집을 나서며 문을 잠급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돌아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때까지 이 집을 잘 지켜나가기로 합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 남매는 각자의 삶 속에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회사에서 일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혜진은 시어머니를 더 챙기기 시작했고, 진수는 취업을 해서 안정된 삶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진수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진수 씨, 안녕하세요. 제주도 노인복지센터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진수는 놀라 자세를 고쳐 앉습니다. 제주도 노인복지센터라고요? 네, 어머님께서 저희 센터를 통해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받으러 오실 수 있을까요? 진수는 즉시 형과 누나에게 연락합니다. 세 남매는 모든 일정을 미루고 제주도행 비행기를 예약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제주도로 향합니다. 제주도 노인복지센터는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 남매는 긴장된 마음으로 센터에 들어갑니다. 이수영 선생님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오셨군요. 어머님께서 이 편지를 맡기셨어요. 준혁이 봉투를 받아듭니다. 겉면에는 내 아이들에게 라고 쓰여 있습니다. 세 남매는 센터 정원의 벤치에 앉아 편지를 엽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에게. 너희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떠난 지 한 달쯤 지났겠구나. 너희가 걱정할까 봐, 그리고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이 편지를 남긴다.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 하지만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기로 했다. 준혁아, 넌 항상 책임감 강한 아이였다. 하지만 그 책임감에 묻혀 너 자신과 가족을 소홀히 했지. 회사에서의 성공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란다. 내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놓치지 마라. 혜진아, 너는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봤지. 시댁의 눈치,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내 부모님은 소홀히 했구나. 균형 있는 삶을 살길 바란다. 진수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 다만, 도움이 필요할 때 솔직하게 말하고, 받은 도움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나는 지금 시어머니들의 연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이들과 함께하니 외롭지 않구나. 오히려 너희와 함께 살 때보다 더 활기차게 지내고 있다. 언젠가 너희가 진정으로 변했을 때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오는 것이어야 한다. 건강하게 지내거라. 엄마가. 편지를 다 읽은 새남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혜진이 흐느끼며 말합니다. 엄마가 용서해 주셨대. 준혁은 깊은 생각에 잠겨 편지를 다시 읽어봅니다. 엄마는 이미 앞서 나가고 계셔. 우리보다 더 강하게. 진수가 물어봅니다. 이수영 선생님, 혹시 저희 어머니를 직접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이수영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어머님께서는 아직 만남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멀지 않은 해변에서 시어머니들의 연대 회원들이 오늘 소풍을 하고 계세요. 멀리서 보는 것은 가능할 거예요. 새남매는 이수영 선생님의 안내를 받아 해변으로 향합니다.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과연 어머니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해변 입구에 도착한 그들은 멀리서 10여 명의 노인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중에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준혁이 가까이 가려 하자 이수영 선생님이 말립니다. 여기서만 봐주세요. 어머님의 뜻을 존중해주세요. 새남매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멀리서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어머니는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활기찬 모습입니다.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습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여. 준혁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와 있을 때보다 더 생기 있어 보이셔. 그때 오명숙 할머니가 이정숙 할머니에게 무언가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정숙 할머니가 그 방향을 보니 멀리 서 있는 새 남매가 보입니다. 잠시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새 남매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어머니가 화를 내실까 두려워하지만 이정숙 할머니는 곧 작은 미소를 지으며 잠시 손을 들어 인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친구들에게로 돌아가 웃으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준혁, 혜진, 진수는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머니와 친구들이 해변을 따라 걸어가며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진수가 속삭입니다. 엄마가 인사해 주셨어. 혜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그래, 완전히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니야. 단지 지금은 엄마의 시간이 필요하신 거야. 준혁이 깊은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해. 엄마가 다시 우리를 만나고 싶으실 때까지 정말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해. 새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은 이제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신들이 변화해야 함을 깊이 깨닫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준혁이 말합니다. 엄마의 편지에 쓰여 있던 대로 우리가 엄마에게 가야 해. 엄마가 우리에게 돌아오시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혜진이 동의합니다. 맞아. 엄마가 원하시는 건 진정으로 변한 우리의 모습이야. 진수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가 변해야 해. 그래야 언젠가 엄마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어. 비행기는 서울을 향해 날아갑니다. 세 남매의 마음에는 이제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작은 희망과 함께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강한 결심이 자리 잡습니다. 멀어진 거리만큼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어머니에게 더 가까워집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자식으로 거듭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세 남매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준혁은 회사에서 자신의 업무 시간을 재조정하여 저녁 시간에는 반드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말에는 자신의 부모님, 즉 장인 장모님을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식사를 함께하며 안부를 살핍니다. 특히 장모님이 허리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휴가를 내고 병간호를 자청했습니다. 장모님, 이제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혼자 계시기에는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장모님을 모시고 살기 시작한 준혁의 집에는 이전과 다른 따뜻함이 감돕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족의 소중함을 배워갑니다. 혜진은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개선하고 자신의 부모님에게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매주 시댁과 친정을 번갈아 방문하며 두 집 모두에게 균형 있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엄마, 내가 옷 좀 사왔어요. 한번 입어보세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식사하실래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진수는 안정된 직장을 찾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조금씩 모아 갚기 위해 별도의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지금 곁에 없지만 언젠가 만날 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머니 뵐 때 당당하게 만나고 싶어.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 세 남매는 매주 일요일 어머니의 집에 모여 청소를 하고 유지 관리를 합니다. 어머니가 언제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화분에 물을 주고 때때로 환기도 시켜줍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들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비록 보낼 곳은 알 수 없지만 노인복지센터에 맡겨두면 언젠가 어머니께 전달될 것이라 믿습니다. 편지에는 그들의 일상과 변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남매는 어머니의 집에서 청소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진수가 말합니다. 어제 김 원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 엄마가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오신대. 준혁과 혜진이 놀라 쳐다봅니다. 정말?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거야? 진수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합니다. 그건 아직 모르겠어. 다만 시어머니들의 연대가 서울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해서 함께 오신다고 해. 혜진이 눈을 빛내며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네.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자. 엄마의 선택을 존중해야 해. 만약 엄마가 우리를 만날 준비가 되셨다면 연락을 주실 거야. 세 남매는 기대와 설렘,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을 안고 어머니의 서울 방문을 기다립니다. 일주일 후, 김 원장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옵니다. 이정숙 할머니가 서울의 한 공원에서 세 남매를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해왔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날, 세 남매는 일찍 공원에 도착해 벤치에 앉아 기다립니다. 긴장으로 아무도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멀리서 이정숙 할머니가 오명숙 할머니와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세 남매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만 다가가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이고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있습니다. 잘 지냈니? 어머니의 첫마디에 혜진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준혁과 진수도 다가가 어머니를 포옹합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잠시 후 모두 벤치에 앉습니다. 오명숙 할머니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립니다. 이정숙 할머니가 말합니다. 너희들 변한 것 같구나. 김 원장님이 너희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구나. 준혁이 대답합니다. 네, 엄마. 저희가 많이 깨달았어요. 엄마가 떠나신 후 저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혜진도 말합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진수가 작은 봉투를 내밉니다. 엄마, 이건 제가 빌렸던 돈의 일부예요. 조금씩이지만 꼭 다 갚을게요. 이정숙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받지 않습니다. 그 돈은 내가 가지고 있어라. 대신 내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에게 잘해주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이정숙 할머니가 말합니다. 난 지금 행복하단다. 시어머니들의 연대에서 나와 비슷한 상황의 친구들을 만났고 서로 의지하며 지내고 있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삶을 살 수 있어서 좋구나.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엄마, 이제 집으로 돌아오시지 않을 건가요? 이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 난 지금 내 삶이 좋단다. 하지만 가끔 너희를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구나.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야. 혜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 저희도 엄마를 자주 뵙고 싶어요. 이정숙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새로 시작하자. 내가 너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싶구나. 세 남매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은 이제 어머니의 선택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준혁이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 저희에게 큰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저희도 저희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다르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정숙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끄덕입니다. 그게 내가 바라던 거란다. 너희가 부모님을 대하는 방식이 결국 너희 자식들이 너희를 대하는 방식이 될 테니까. 대화를 마친 후 이정숙 할머니는 오명숙 할머니와 함께 일어섭니다. 이제 가봐야겠구나. 다음 주에 우리는 제주도로 돌아간단다. 준혁이 물어봅니다. 언제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이정숙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2달 후면 다시 서울에 올 예정이야. 그때 다시 만나자꾸나. 세 남매는 어머니를 배웅합니다. 멀어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준혁이 말합니다. 오늘 엄마를 보니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 혜진이 동의합니다. 그래, 우리와 함께 살 때보다 더 활기차고 생기 있어 보이셨어. 진수가 생각에 잠겨 말합니다. 우리가 엄마를 소유하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엄마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는 거지. 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이제 그들은 어머니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 2달 후, 이정숙 할머니는 약속대로 서울에 다시 옵니다. 이번에는 세 남매와 함께 식사도 하고 준혁의 집에 방문하여 손주들도 만납니다. 비록 함께 살지는 않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세 남매는 어머니의 제안으로 제주도를 방문합니다.
시어머니들의 연대가 운영하는 공동체 주택에서 이정숙 할머니와 다른 할머니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공동체 주택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0여 명의 할머니들이 함께 살며 서로 돕고 의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함께 요리하고 때로는 여행을 다니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자신의 작은 방을 세 남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여기가 내 공간이야. 작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어서 좋단다. 방 안에는 세 남매의 사진과 손주들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여전히 가족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독립적인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모든 할머니들과 세 남매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탁에서 이정숙 할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